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6장 개방경제 보고 있습니다. 2절에 해당하는 소국 개방경제 하에서의 저축과 투자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경제정책이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봤고요. 특히 국내 재정정책,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아니면 텍스가 감소되었을 때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서 세계시장 이자율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 된다는 거,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자, 157페이지, 해외 재정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볼게요. 앞에서는 국내 재정 정책을 봤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그렇게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해외 재정 정책,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해외 재정 정책이니까 외국 정부가 정부 구매를 증가시킬 때, 그러니까 외국 정부야 이거 G 스타라고 할게요. 외국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때 소국 개방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소국이라 하면 이 소국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뭐 하는 건지 이해 가시겠죠? 자, 우선 두 번째 줄. 해외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그게 바로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소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비중이 작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 자, 그들의 재정 정책의 변화는 다른 국가에 무시할 정도의 충격밖에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소국에 어떤 재정 정책이 미치는 것은 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이자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해외 국가들이, 그러니까 소국의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국에 해당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취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어떻게 보면 다른 소국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 시장의 저축의 감소로 연결이 됩니다. 세계 이자율은 상승. 우리 앞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세계 시장에서의 저축의 감소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세계 시장 전체에서의 저축 감소니까 어떻게 돼? 세계 시장 전체에서의 투자보다 저축이 감소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 시장의 이자율에 이렇게 상승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아니, 그럼 돈을 빌리는 차용할 때, 차입할 때 금리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차용을 할 때 비용이 증대하게 되고요. 증대. 이렇게. 그러면 이 이자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소규모 국가들은. 그래서 소국 개방경제 투자는, 소국의 투자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오셨죠? 국내 저축에는 변화가 없는데 투자가 감소하니까 그 결과 투자가 감소하게 돼서 국내 저축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돼요. 저축의 일부는 그럼 어떻게 돼? 해외로 유출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니 국내 시장에서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니까 자금이 공급이 더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자금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해외로 유출하게 된다. 유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순수출, 넷 엑스포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가, 다시 저축과 투자를 뺀 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가 감소합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본이 유출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해외에서 저축이 감소할 경우 이렇게 되는 게 뭐야?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무역수지가 여기다 쓸게요. 무역수지는 흑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자금의 공급 그냥 우하향하는 직선이라고 쓸게요. 투자, 이자율, 저축, 여기 이자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국 개방 경제 하에서요. 원래 우리나라 이자율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색깔을 바꿔서 할까요? 얘가 바로 해외 시장의 이자율이고 원래 국내 시장의 이자율이야. 이렇게 있었는데 해외 시장의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니 이렇게 되니까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해외로 유출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만큼 요 차이만큼 이게 뭐야 이게? 그치, 이 차이만큼이 순수출이 0보다 큰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감소랑 무역수지 흑자 되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프를 좀 살짝 보시고. 자, 다음 두 번째는 해외 재정정책이 다른 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밑에 마지막 결론 봅시다. 고딕으로 돼 있죠? 따라서 무역수지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15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해외에서의 재정 확장으로 인해서 세계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이때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수요의 이동 한번 볼게요. 투자 수요의 이동. 투자 뒤에는 뭐 수요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투자 스케줄이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투자 스케줄이라는 게 우리 수요 얘기했잖아. 주어진 뭐 가격 하에서 수요는 뭡니까? 얼마나 나는 구입을 하겠다는 자신의 사전적인 스케줄, 계획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투자 수요 곡선이 바깥쪽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투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자,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소국 개방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니 요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158페이지 볼게요. 정부가 투자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건 정부의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야, 반도체 아니면 뭐 AI에 대해서 좀 투자 좀 하면 어때? 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할게요.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투자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축이 있고 투자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자율 있고요. 자, 투자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얘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거기 보시면 이게 투자 곡선인데 이자율에 영향받는데 새로운 하점자 2로 표시했고요. 얘는 투자 이자율 하점자 1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국가가 스몰 사이즈 국가야. 세계 시장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니까 요거는 시장에서 주어진 이자율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투자를 촉진했어. 그럼 주어진 요 이자율 하에서 자금의 공급인 저축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자금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돼? 순수출 넷 엑스포트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58페이지 위에서 설명 두 번째 줄 봅시다. 자, 주어진 세계 이자율 수준 하에서 자, 이렇게 촉진하게 되면 주어진
이 주어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결정된 거 받아들이는 거와 이거에서 하에서 자, 투자는 증가하게 되고 저축은 그대로 불변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투자 일부가 여기 투자가 더 많아지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는 거야. 국내 저축이 제한되어 있는 거야. 투자 일부는 해외로부터 차용하게 됩니다. 일부를 해외에서 차용하게 된다. 네, 이렇게요. 자금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증가된 투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본이 유입되는 거죠. 자본이 유입되고요. 네, 이렇게. 자, 순자본 유출은 이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순자본 유출, net capital outflow 이렇게 보면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0보다 작다. 순수출이 똑같은 말이죠.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출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 그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9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정부가 투자 촉진 정책을 실시해서 자금이 부족해. 그럼 돈이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무역수지는 어떻게 된다? 무역수지는 적자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적자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자, 우선 지우고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지금 우리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소국의 상황에서는요, 기업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투자를 촉진한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지금 개방경제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같이 고려하는 그러한 경제 모형을 개방경제 모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 개방경제 모형에서는 우리가 수출과 수입까지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자, 무역수지로 측정된 거기 보시면 재화 및 용역의 이동은 수지와 관련된 재화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게 이동합니다. 이동은 자, 거기 보시면 자본 축적을 위한 자금의 이동과 얘는 그냥 단순히 재화가 이동하게 되면 이거는 자금이 이동하는 거와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동과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엮여서 가게 됩니다. 자, 순자본 유출은 국내 저축과 국내 투자의 차이다. 그거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순수출, 순자본 유출 이렇게 되는 것은 저축과 투자의 그 차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무역수지에 대한 경제정책의 충격은 저축투자에 대한 충격을 검토함으로써 알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저축을 감소시키게 되면 얘가 올라가거나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같은 얘기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그쵸? 무역수지가 적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S가 I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평가를 내릴 때 그냥 있는 팩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거는 실증적인 상황인 거지. 이게 무역수지 적자, 우리가 이제 뉴스 이런 거 보면 막 엄청 막 얘기하는데 실증적인 얘기지 규범적인 측면에서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규범적이라는 것은 뭐가 바람직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무역수지가 흑자가 됐다고 무조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요?
아니 거기 그런 얘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정책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신경 쓴다고. 아니 그냥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해서 수출 수입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뿐이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보다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학자라 할까? 정책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어떤 나라가 무역 수지를 적자를 경험하게 되면 정책 이반자들은 무역 적자가 국가적인 문제인지 여부에 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무역 적자가 발생했잖아? 이렇게. 뭐, 그닥 뭐, 그렇게까지 너무 심각하게 보진 않습니다. 무역 적자 자체를 문제로 보진 않습니다. 아, 그럼 무역 적자가 좋다는 얘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내역을 봐야 된다는 거야.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단락 보세요. 무역 적자가 반드시 경제적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1970년대 이럴 때 보면 투자할 건 되게 많은데 자금이 없을 거 아니야. 저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외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가 들어가 있어. 네 번째 줄 밑에서. 대한민국은 1970년대, 80년대 초에 대규모 무역 적자를 경험했어. 근데 이게 뭐야? 아니,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린 거야.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데, 무역 수지 자체만으로 경제적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 그럼 그게 나쁘냐 좋으냐는 그 내역까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밑줄 치세요. 그 자체를 경제적 성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아 무역 수지 흑자가 좋은 거야 적자가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근본 이유, 왜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한 거야? 그러한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유를 고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를 만드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때로는 적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 아, 개인도 생각해봐. 내가 지금 학원을 다닐 돈이 없어 다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학원 다녀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먼저 돈을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돈 번 다음에 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당장 공부할 때도 타이밍이 있잖아. 아니 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돈을 빌려가지고 학원 공부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했어. 그 다음 갚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이거 학원에 뭐 등록하려고 했던 돈을 만약에 술 마시고 써버렸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수지 적자,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다. 어떻게 썼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부채가 많다 그거 자체만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무역수지 적자가 되면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두 번째 줄 볼까요? 세 번째 단락에 무역 적자를 자체를 문제로 보지는 않지만 문제 징조로는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라고 봐. 왜냐면 무역 적자는 지금 투자할 땐 많은데 자국에 저축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은 이제 요 팩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아니 돈이 부족하네, 저축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낮은 저축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낮은 저축과 연결돼 있습니다. 자, 폐쇄 경제에서는 낮은 저축이 낮은 투자, 장래의 자본 축적의 축소 이렇게 되니까 경제 성장이 덜 되는 것이고, 개방 경제 하에서는요, 이게 무역 적자면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줄 치세요. 대외 부채의 증가. 언젠간 갚아야지.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빌려가지고 학원을 다녔다.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갚아야 되는 부담이 어떻게? 지금의 나는 학원을 다니고 있고 미래의 내가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미래의 국민,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장래 세대, 미래 세대가
그 저축, 낮은 저축에 따른 대가, 희생을 떠안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냥 당연하지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당연하지처럼 느껴지지 않는 포인트들입니다. 아셨죠?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환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